제가 결혼한 지 15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두근거린 적이 없었어요. 이 말을 스스로에게 했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사시는 몇 살이고, 결혼하셨는지 아닌지 댓글로 써 주시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모든 게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어요. 3월 셋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구청 문화센터에서 하는 작가와의 대화 강연이 있었는데 평소라면 절대 안 갔을 행사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집에 혼자 있기가 싫었습니다. 남편은 또 출장이었고 대학생인 큰아이는 자취방에 있고 고등학생인 작은아이는 학원에서 밤 10시는 돼야 들어올 시간이었거든요. 문화센터 로비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연장 찾으세요? 돌아보니 자원봉사자 명찰을 단 사람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눈이 참 맑았어요. 요즘 사람들한테서 보기 힘든 그런 맑은 눈. 네, 작가 강연이요. 2층 대강당이에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굳이 안내까지 받을 필요는 없었지만 거절하기가 애매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앞장서서 걸으며 말을 걸었어요. 오늘 오시는 작가님 책 읽어 보셨어요? 아니요. 그냥 시간이 나서요. 저도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일상을 다룬 에세이인데 뭔가 위로받는 느낌. 계단을 오르면서 그 사람은 계속 편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걸 그렇게 피하는 편인데 그날은 그 사람의 말에 자꾸 대꾸하고 싶었거든요. 혹시 이 근처 사세요? 네, 도보로 10분 거리요. 저도 비슷해요. 신기하다. 동네 사람인데 이제 처음 보네요. 대강당 앞에 도착했을 때 아직 시간이 10분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로비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시작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셔도 돼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제가 자판기 커피 사올게요. 아,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이거 제 봉사활동의 일부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금방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요.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몇 마디 더 나눴어요. 전 유정이에요. 유정. 혜진이요. 질력이 혜진이요. 맞아요. 이름 참 예쁘다. 저는 유난히 부드러울 유의 고유할 정이에요. 이름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유정은 38이었고 나는 45이었어요. 7살 차이. 그 사람은 나이 차이를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 씨는 뭐 하세요? 직업이요. 예전엔 일했는데 지금은 집에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프리랜서로 일러스트 그리는 일 해요. 집에서 주로 작업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갔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도 멋있게 느껴졌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자유롭고 여유롭고 뭔가 자기 삶을 즐기고 있다는 느낌. 강연이 시작되기 직전 유정이 물었습니다. 혜진 씨, 혹시 핸드폰 번호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좋은 강연 있으면 같이 가요. 순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좋아요. 번호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각자 강연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연 내내 나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작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유정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전 유정이에요. 이름 참 예쁘다. 다음에 또 같이 가요. 강연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유정은 이미 다른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나를 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도 손을 흔들며 문화센터를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두근거림, 설렘, 정확히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한 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정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강연 어땠어요?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내가 우스웠어요. 그냥 친구 만들기인데 뭘 이렇게 고민하냐고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 반가웠어요. 강연보다 유정 씨 만난 게 더 기억에 남네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오해받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몇 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에 또 문화센터에서 공예 체험 있는데 같이 할래요? 나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잘 안 왔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는데 나는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 걸까?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나는 이미 유정을 다시 만날 생각에 설레고 있었어요. 1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감정이 사실은 위험한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남편한테는 말 안 했어요. 요즘 이렇게 자주 나온다는 거. 유정에게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정은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요. 그게 나를 더 편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매일 아침 남편과 함께 하던 산책을 빠지기 시작했어요. 15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던 루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30분 산책. 남편은 묻지 않았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네. 쉬어. 그렇게 말하고는 혼자 나갔습니다. 산책을 안 하는 대신 나는 문화센터로 갔어요. 유정이 주말마다 자원봉사를 한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공예 체험을 같이 했어요. 도자기에 그림 그리는 수업이었는데 나는 원래 손재주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붓을 잡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유정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다가왔어요. 혜진 씨, 이렇게 해보세요. 힘 빼고 붓이 가는 대로. 유정의 손이 내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그냥 수업 중 자연스러운 접촉인데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혜진 씨 손 떨려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유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만든 도자기는 형편없었지만 유정은 진심으로 예쁘다고 말해줬어요. 이런 투박한 게 더 매력 있어요. 완벽한 것보다 훨씬.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15년간 남편한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정확하고 완벽한 걸 좋아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문화센터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대화가 시작된 건. 혜진 씨는 어떤 책 좋아해요? 유정이 라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어요. 책. 언제 마지막으로 책을 읽었던가. 결혼하고 나서는 육아서나 자기계발서 말고는 거의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거의 안 읽어서. 그럼 영화는요? 영화도 아이들이 어렸을 땐 애니메이션만 봤고 요즘은 남편이 보고 싶은 걸 따라가는 편이에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니 갑자기 허전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였더라? 내 취향이 뭐였더라? 40년 넘게 살았는데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유정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찾으면 돼요. 혜진 씨가 뭘 좋아하는지. 그날 이후 유정은 내게 책을 추천해 주기 시작했어요. 에세이부터 시작했습니다. 별로 무겁지 않고 일상 이야기라서 부담 없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상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중해서 읽었어요. 며칠 후 다시 만났을 때 감상을 나눴습니다. 카페에 앉아 2시간 넘게 책 얘기만 했어요. 어느 부분이 좋았는지, 어떤 문장이 기억에 남는지. 유정은 내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줬습니다. 끊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요. 혜진 씨 얘기 들으니까 저도 다시 읽고 싶어지네요. 처음 읽을 때랑 다르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생각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어요. 점점 만남의 빈도가 늘어났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만났어요. 유정은 프리랜서니까 시간이 자유로웠고 나도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으니까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가 우리의 단골이 됐습니다. 어느 날 유정이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원래는 회사를 다녔는데 5년 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번아웃이 왔고 더 이상 조직 생활을 할 수 없었대요.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지하철 타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확 때려치우고 나왔죠. 유정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됐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훨씬요. 돈은 덜 벌지만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소중하더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부러웠습니다.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나는 언제 내 삶을 선택했던가. 대학도 부모님이 정해준 곳으로 갔고, 결혼도 중매로 했고,
출산도 남편의 계획대로였어요. 혜진 씨는 결혼 전에 뭐 하셨어요? 은행 다녔어요. 근데 첫째 낳고 그만뒀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고. 다시 일하고 싶진 않아요? 순간 답이 막혔습니다. 일하고 싶은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 일을 안 해서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나가려고 해도 15년 공백이 있는데 누가 쓰겠어요? 그럼 새로 배우면 되죠. 혜진 씨 아직 젊은데 45이 젊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남편은 늘 나보고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얘기, 어린 시절 얘기, 꿈 얘기. 유정은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다고 했어요. 지금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게 어쩌면 그 꿈의 변형된 모습일지도 모른다고요. 혜진 씨는 어렸을 때 뭐 되고 싶었어요?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선생님. 왜 안 됐어요? 임용고시가 너무 어려웠어요. 2번 떨어지고 나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 들어갔죠. 그 말을 하면서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대에 나는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같이 성장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그 꿈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선생님 아니어도 가르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유정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동시에 더 허전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남편과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가는 거야? 문화센터요. 수업 듣고 그래요. 무슨 수업? 그냥 이것저것이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TV를 보더니 곧 졸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동거인처럼. 핸드폰을 봤어요. 유정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혜진 씨 덕분에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유정 씨 만나면 제가 누군지 기억나는 것 같아요. 보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쓴 거지? 이건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하지만 이미 보낸 메시지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곧 답장이 왔어요. 저도 혜진 씨 만나면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기뻐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옆에서 남편은 또 코를 골고 있었고 나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유정과의 대화가 그 시간이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로 존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계속 유정을 만났어요. 매일 조금씩 더 깊어지는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더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샵 part 3 예상치 못한 충돌. 샵 대본 작성 3,000글자. 너희 둘 지금 뭐 하는 거야?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유정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유정이 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위로의 의미였습니다. 그냥 위로. 하지만 소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날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문화센터 3층 작은 열람실에서 유정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나는 둘째 아이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고 유정에게 그 얘기를 하다가 울컥했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편이 반대한다는 얘기였어요. 혜진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아이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남편은 안정적인 길만 가라고 하고 제 말은 안 듣더라고요. 그때 유정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자연스럽게요. 혜진 씨 생각이 맞아요. 아이 인생인데 아이가 선택해야죠. 그 손의 온기가 따뜻했어요.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열람실 문이 열렸고 소희가 들어왔어요. 소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년도 같아서 가끔 인사하는 사이였는데 친하진 않았어요. 그 소희가 우리를 봤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나는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유정도 당황한 표情으로 손을 걷었고요. 소희는 잠시 멈칫하더니 우리 쪽으로 걸어왔어요. 혜진 씨, 여기서 뭐 해요? 아, 소희 씨. 그냥 책 보러 왔어요. 둘이? 그 질문이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얼버무렸어요. 네, 우연히 만났어요. 소희는 유정을 쳐다봤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나를 다시 봤어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뭔가를 의심하는 눈빛. 그래요. 그럼 저는 책이나 찾아볼게요. 소희는 그렇게 말하고 서가 쪽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를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나와 유정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각자 책만 들여다봤어요. 20분쯤 지나서 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유정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나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열람실을 나오는데 소희가 뒤따라 나왔어요. 혜진 씨, 잠깐만요. 복도에서 소희가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나는 돌아섰고 소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진 씨, 아까 그 사람 누구예요? 친구요. 친구가 손을 그렇게 잡아요? 순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희는 한 발짝 더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혜진 씨, 저 잔소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라니 무슨 오해요? 혜진 씨 결혼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랑 저렇게 친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동시에 무서웠어요. 소희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어떡하지? 남편 귀에 들어가면? 그냥 친구예요. 정말로.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혜진 씨를 위해서요. 소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소희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오해. 아니, 오해가 맞는 건가?
우리가 하는 게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 건가?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습니다. 15년간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는데 요즘 나는 그냥 나였어요. 혜진이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유정과의 관계가 뭐지? 친구, 맞아요. 친구예요. 근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거지? 왜 만날 때마다 설레는 거지?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했어?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예전엔 남편한테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쉽게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밤에 유정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오늘 일 때문에 놀랐죠. 죄송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유정 씨, 우리 관계가 뭐예요? 보내고 나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할 용기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었어요. 답장이 오기까지 10분이 걸렸습니다. 그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혜진 씨는 저한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메시지를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소중한 사람. 나도 유정이 소중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 건가?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맞는 건가? 며칠 후 유정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문화센터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의 카페였어요. 혹시 또 누가 볼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유정은 평소와 달리 말이 없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나는 먼저 말을 꺼냈어요. 유정 씨, 무슨 생각해요? 혜진 씨,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저 때문에 혜진 씨가 곤란해질 것 같아서요. 저번에 그 사람이 본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면 혜진 씨가 힘들어질 거예요.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신경 쓰여요. 혜진 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유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유정도 나만큼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유정 씨는 저한테 상처 준 적 없어요. 오히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뭐 위로가 됐다고? 살아있게 만들어줬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유정한테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인정하는 거잖아요. 혜진 씨, 저 사실 무서워요. 뭐가요? 누군가한테 또 상처를 줄까 봐요. 예전에도 그랬거든요. 회사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잘못으로 그 사람이 오해받고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일이 트라우마예요. 유정은 처음으로 자기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늘 밝고 여유로워 보였는데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 근데 저는 혜진 씨가 힘들어지는 게 싫어요. 차라리 제가 물러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러서면 안 돼요. 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나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유정 씨 없으면 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놀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이건 너무 솔직한 거 아닌가? 근데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유정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유정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혜진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근데 왜 이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없이요. 카페 안에 음악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유정이 먼저 시선을 피했어요. 조금 시간을 가져요. 우리 둘 다 생각 좀 정리하고. 얼마나요? 일주일만요. 일주일 동안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만나서 얘기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1년처럼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원하는 걸까? 유정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은 건가? 그럼 남편은? 가족은? 내 삶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유정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이 상황 자체가 아팠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유정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주일. 겨우 일주일이에요.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벌써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남편에게 이 질문을 던진 건 유정과 연락을 끊은 지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다 말고 나를 봤어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연락하지 않기로 한 약속. 겨우 사흘이었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유정 생각만 하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나는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남편은 49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보다 머리숱이 줄었고 배가 나왔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어요.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우리 얘기요.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대화는 오래전부터 금기어였거든요. 대화하자고 하면 늘 싸움이 됐으니까요. 둘째 진로 문제 얘긴가? 그것도 있지만 우리 얘기요. 당신이랑 저.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에서 피곤함이 느껴졌어요. 혜진아, 나 오늘 피곤해.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 내일도 피곤하다고 할 거잖아요. 그럼 주말엔 또 골프 간다고 하잖아요. 말을 하다 보니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쌓였던 게 터져 나왔어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서로한테 관심도 없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그냥 문득 궁금해서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과 나 사이에는 쿠션 2개 정도 거리가 있었어요. 물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 결혼 15년 됐잖아요. 그동안 당신이랑 제대로 대화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이들 학교 문제 얘기할 때. 그건 말고요. 우리 얘기요. 서로 요즘 어떤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우리가 서로를 배우자가 아니라
그냥 역할로만 보게 된 게. 당신은 저한테 뭐예요? 아내예요? 아니면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소리야? 당연히 아내지. 그럼 아내한테 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요즘 뭘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미안해.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뜻밖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사과하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일하느라, 돈 벌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였어요. 남편도 힘들어 한다는 게.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남편도 지쳐 있었어요. 당신도 힘들었죠. 그럼 회사 생활이 쉬운 줄 알아. 매일 실적에 쪼들리고 상사 눈치 보고 부하 직원들 관리하고 집에 오면 그냥 쉬고 싶어. 그 말을 듣고 미안했습니다. 나도 남편의 삶을 몰랐구나.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봤구나. 미안해요. 저도 당신 힘든 거 몰랐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삶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혜진아. 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남편도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유정이 떠올랐거든요. 유정과 나눈 대화들, 함께 웃던 시간들,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모른다니. 지금 당장은. 확신이 안 서요.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해봐. 나도 생각해 볼게.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남편한테 미안했고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났고 무엇보다 유정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과 나눈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5년간 쌓인 무관심과 거리를 어떻게 좁히지? 핸드폰을 봤습니다. 유정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대신 문자창에 메시지를 써놓고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유정 씨, 저 남편이랑 대화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요. 근데 이상해요. 남편을 이해하게 됐는데 유정 씨 생각은 더 많이 나요. 이게 뭘까요? 그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채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편 유정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유정은 그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유정은 혼자 살았어요. 작은 원룸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며 지냈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대요. 평소엔 혼자가 편했는데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고 공허했다고 합니다. 유정은 자기 언니한테 전화했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언니, 나 사람 좋아하게 됐어. 오, 드디어. 어떤 사람인데? 그게 기혼이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고 해요. 유정의 언니는 한참 후에 물었답니다. 유정아, 너 진심이야? 응. 근데 나도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대요. 너 다칠까봐 걱정돼. 그 사람도 다치고. 나도 알아. 근데 멈출 수가 없어. 그럼 확실히 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너는 뭘 원하는지. 통화를 끊고 나서 유정은 많이 울었대요. 언니 말이 맞았거든요.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나한테 뭘 바라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남편과 예전보다 조금 더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오늘 뭐 먹었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기했어요.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생각보다 세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고, 설거지를 도와줬고, 잘 자라고 먼저 말했습니다. 변했네, 당신. 어느 날 저녁 내가 말했어요. 남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유정을 더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나아지는데 왜 유정이 더 보고 싶은 걸까?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갈 무렵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유정은 내게 다른 의미였다는 걸. 남편은 15년간 함께 쌓아온 삶이었어요. 아이들, 집, 추억, 책임. 무겁지만 소중한 것들. 반면 유정은 새로운 나였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그냥 혜진이라는 사람. 둘 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둘 다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밤, 유정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했습니다. 네. 어디서요? 문화센터 앞 벤치요. 오후 2시에. 알겠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긴장됐습니다. 내일 우리는 결정해야 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내일 뭐 해? 친구 만나요. 그래. 즐겁게 놀다 와.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내일 유정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계속 만나자고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내자고 할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아니 모두가 아플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가득 낀 날이었어요. 내 마음처럼 흐린 밤이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좋아요. 유정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우리는 그날 아무도 없는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바람이 제법 차가워졌는데 그 바람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았죠. 저도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함께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기로 했어요. 사랑이라는 게 꼭 한 집에 살고 매일 얼굴을 맞대고 세상에 공개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저 서로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응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일 수 있다는 걸요. 유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사람을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처럼 무거운 그림자가 없었어요. 오히려 조금은 가벼워 보이기까지 했죠. 저도 그랬어요. 유정 씨를 만나기 전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무사히 보내야지라는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침이 조금 다르게 느껴져요. 오늘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하루가 될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저도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아쉬움도 있었고, 감사함도 있었고, 또 약간의 해방감도 섞여 있었어요. 며칠 뒤,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예전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지만, 혼자 읽기만 했었거든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독서 모임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유정 씨는 다시 바둑 동호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두 번만 나갔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아요. 문자로, 때로는 전화로요. 오늘 날씨 좋네요. 어제 읽은 책이 재미있었어요. 바둑 한 판 두고 왔는데 이겼어요. 별것 아닌 일상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좋아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느낌이랄까요. 가족들도 조금씩 변화를 알아챘어요. 딸아이가 어느 날 물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은데. 그래,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 더 이상 캐묻지 않았어요. 그냥 엄마가 행복해 보이면 된 거니까요.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걸요.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나이 들어 만나는 잔잔하고 따뜻한 애정도 분명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꼭 결혼이나 동거로 이어져야만 의미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좋아하면서 왜 함께 안 사냐고 물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라는 걸요. 지난주에는 유정 씨와 공원에서 산책을 했어요. 낙엽이 소복이 쌓인 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요? 우리가 이렇게 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하죠.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전 아마 지금도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유정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가을 공기를 마셨죠. 그 순간이 참 평온했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어요. 햇살을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시죠. 그리고 생각해요.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유정 씨도 비슷한 일상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아침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바둑판 앞에 앉아 한 수 두며 생각에 잠기겠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언제나 서로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만의 사랑 방식이에요. 세상은 늘 정답을 요구하지만
사랑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중요한 건 두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한가. 그것뿐이에요. 저와 유정 씨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충분히 행복해요. 물론 가끔은 아쉬울 때도 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죠. 하지만 그 아쉬움조차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여전히 서로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니까요. 어제 유정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하늘이 참 예쁘네요. 같이 보고 싶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답장을 보냈어요. 저도요. 마음으로 함께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죠. 사랑은 꼭 가까이에 있어야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도 마음으로도 충분히 전해질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존중이라는 걸요. 그리고 우리의 늦사랑은 비록 세상이 인정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걸로 충분해요.